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난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 뒤로 올해 7월까지 박모 씨가 건물 소유주였습니다. 건물 완공 뒤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박 씨는 2013년부터 건물 관리에 거의 손을 못 댔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면 수리하지 않고 밸브를 잠가버렸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셨으니까 돈 들어가는 관리를 잘 못하셨어요. 물이 한번 터지는 바람에 잠갔어요. 또 모든 시설의 공사와 관리는 전문업체가 아닌 건물 관리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잔금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거래업체가 그 곳이라고 하면 아예 수리를 하러 오지 않는다. 지난해 건물 소방시설 점검도 당시 건물주 박 씨의 아들이 직접 했습니다. 서류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직접 했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소방업체에 직접 얘기를 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했고. 소방당국은 아들 박 씨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건 맞지만 지난해 전문업체가 점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에다가 일을 맡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전 건물주 박 씨를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추가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신인 배우 장자연 씨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장 씨가 남긴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은 정황이 담겨 파문을 일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속사 김 대표는 고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술자리에 불러 술접대를 강요하였으며 그러나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고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추가로 과거사위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씨 사건 외에도 최근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 등도 재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의혹 사건 등도 재조사 대상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 조사엔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 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투입됩니다.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 내에는 별도의 조사실이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5번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대기업의 미르재단 지원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내일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 원 수수 의혹과 대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청 소환도 건강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상태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과 관련된 구속이 아니어서 검찰로선 별도로 체포하지 않고선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몇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한 뒤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존에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네요. 크리스마스 날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크리스마스. 성당은 오래전에 108배를 하면서 그만 갔고요. 종교가 뭐 거의 그랜드 슬램. 자, 세 분 나오셨습니다. 새날의 산타 할아버지 우리 유명정님. 오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드리고요. 새날의 루돌프 야수님.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코가 빨개요. 네. 자, 마차님 뭐 하고 싶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런 거 말고 여기 지금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는 산타, 하나는 루돌프잖아요. 썰매야, 썰매. 그래, 썰매 날. 자, 새가 들어든다의 썰매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자, 성탄절날 방송하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저 오늘 쉬는 날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 네. 지상파와 대적하기 위해서 또는 네. 뭐 형편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인데 설날도 안 쉬고 내 생일날도 안 쉬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쉬어요. 남의 생일에 우리가 그러게 예수님의 2017번째 생일일 뿐이지. 예. 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제가 어제 느낀 건데 이제 새벽에 편집 다 끝내놓고 새벽같이 들어가면 느낀 건데 내가 이 나이 먹도록 크리스마스 때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아, 크리스마스에 추억. 어떤 특별한 어. 걸 해본 기억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영화처럼 어떤 여자친구의 집밭에서 그녀를 기다리며 한 7시간 동안 기다렸다든가 이런 게 없어. 저는 고등학교 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콧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네버엔딩 스토리 들으시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추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자취할 때, 예전에 자취할 때 크리스마스 날이면 그 여자애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오긴 왔어요. 놀라. 같은 동성들끼리 모이는 거니까 뭐 이 엄마하고. 근데 제가 문을 안 열어줬죠. 왜? 네? 왜? 아니 남자 혼자 있는 집에 여자애들이 오면 어떡해. 저렇게 문안 열어줬지. 보수적이야. 참 무서워. 노잼, 정말 노잼. 정말. 원래 재미없어요, 제가 좀. 그 자체가 재밌어. 그 노잼도 받아들이기 나름은 되게 재밌는 거예요. 예. 마차님? 네. 빨리 하나 풀어요, 이야기. 저 20대 때는 한 12월 통째로는 다 성당에서 지냈던 것 같고요. 성가대 때문에. 그리고 30대 때는 거의 프랑스에 있었죠. 아, 그렇구나. 프랑스 얘기 좀 해줘봐요. 성탄절을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좀, 사실 술문화 이런 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고, 프랑스의 성탄. 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마스 자체는 완전 가족 중심이라서 그런데 24일 저녁에 그 왜 영화에서 보면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예, 그 밑에 예. 선물 다 포장해가지고 예, 그 예. 전날 준비하는 거를 그거 실제로 해요. 정말 그렇게 해요. 어. 저희는 우리 집만 하는 건가 해서 봤더니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서 각자 선물을 3개를 준비를 해는 거예요. 자기 거 빼고. 그 기프티콘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아니요. 무조건 카드도 쓰고 선물 다 포장하고 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 25일 아침에 짠 잠옷 입고 그걸 다 풀어보는 거죠. 하나씩. 그 산타 할아버지가 줬다고 이야기는 안 하죠. 네. 그걸 다 어른이 돼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하나하나씩 풀면서 이건 누가 줬고 왜 줬고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막 하니까. 그 자체가 이벤트고 축제구나.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고가 이런 건 하진 않죠. 그냥 네, 고가는 마음의 안 선물만 해요. 담고. 네, 그렇게 뭐 잘 사는 집은 고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러브 액츄얼리 그 영화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 선물하더라고요. 뭐 CD 뭐 이런 것도 선물하고. 네, 근데 그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2-3개 정도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이 그냥 쉬는 날 중에 하나인데 연말 연시와 겹쳐서 약간 흥청망청 느낌이 나지. 예. 그 사람들은 성탄을 우리 한 추석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생일 선물하고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생일 선물 더 크게 받잖아요. 네. 프랑스는 반대예요. 아. 크리스마스 때 훨씬 많이 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게 이상했어요. 내 생일날 선물보다 왜 예수님 생일날 내가 선물을 더 많이 받나.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자, 선물 하나씩 내놔요. 기프티콘으로. 좋습니다. 그것도 걸. 자. 아직 못 받았어요? 나 미치겠네, 내가 마음으로 보낸 지가 언젠데.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보내셨군요. 그건 그거고, 지금 새날 달력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발송이 시작된 것 같아요, 목금? 예, 목요일. 근데 전체적인 평은 정말 잘 나왔다. 그래서 제가 앞에 계신 세 분께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발견됐어요. 댓글로 봤는데, 푸나가 너무 젊게 나왔다. 아. 이 양반 위거우님이라는 분인데, 치명적이네.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밝힐 필요가 있을까요? 푸나 젊어요. 실제로 젊어요. 그렇게까지 댓글로 콕 찍어가지고 하실 건 없어요. 얼굴이 화끈거려 죽는 줄 알았네, 내가 지금. 근데 그 사진이 불과 한 3개월밖에 안 된 사진이에요. 물론, 뽀샵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명은 좀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차이뿐이야. 그 말이나. 조명을 잘해달라는 것과, 뽀샵과 거의 동급 아니에요? 어쨌건, 푸나 사진이 좀 젊게 나온 것 빼고는 정말 허평일색입니다, 지금. 예.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사진을 그럼 늙게 만들어줬어야지. 사실에 부합하려면 우리가 진짜 언론인데.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송 출발한 그 건수가 꽤 되는데요. 네. 이게 어떤 분들은 빨리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가는 게 지금 보면 그 왜 배송 상태 확인을 하는 거 보이잖아요. 굉장히 늦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25일이 휴일에 월요일이다 보니까 연휴가 되면서 조금 더 늦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게 다 산타하고 루돌프 때문이에요. 그 팀들이 다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택배 차량이 이동을 못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 안까지는 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펀딩 참여 안 하셨고 지금 달력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일단 팟빵 공지사항에도 올려놨습니다. 구입하는 방법. 새날베스트닷컴 방문하셔도 바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 달력을 실제로 보니까요. 저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 권씩 선물을 했는데 진짜 호평일색이에요. 이런 달력 처음 봤다. 정말 많은 분들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고 달력에 어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기념일들이 다른 달력과 차별화되어 있어서 3대장이라고 하는 그림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그 그림과 함께 고군 작가님의 그림입니다. 그 사진과 함께 달력을 딱 출시를 했는데 왜 우리는 이태껏 이런 달력을 만들지 못했었나. 그러게요. 저는 그런 생각했고요.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 공지사항 거기에 보면은 달력 구매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즈음해가지고요. 인천공항이 난리가 났어요. 안개가 너무 껴서 아예 출발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제 보도로만 봤을 때 밀려있는 항공기 편수가 1000여 대.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거의 시장통 된 거예요. 난리 났겠다. 거의 5분에 한 대씩 떠도 5,000분. 와. 그런 상황이 됐고 아마 그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어딘가를 사업 목적이든 여행 목적이든 가려고 했는데 못 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요 생각을 해봤더니 마침 보도가 하나 나와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요. 해외여행이 세계 1위래요, 한국이. 숫자로만 따지면 중국이 1위겠지만, 이제 국민 어떤 비율 이런 걸 따졌을 때. 인구수 대비 비율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면에서 저는 환영합니다. 삶의 질. 그러니까 일만 하지 않고 해외로 여행 나갈 수 있다는 부분. 서민이신 우리 어머니도 중국 갔다 오시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 다니시더라고요. 와, 세상 많이 좋아졌구나, 진짜. 해외여행이란 건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언감생심이었죠, 보통 서민들한테는. 그렇죠. 비용 문제도 있고. 근데 관광객 수는 아닌데 2017년 추정치로만 보면 한국인들이 해외에 출국한 숫자, 중복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2,600만 명이래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 거의 인구의 절반 정도가. 관광을 가든 비즈니스를 가든 다른 나라에 가서 돈 쓰고 오는 건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간다는 거. 근데 아마 중복도 있을 거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방송의 힘도 컸다고 봐요. 요즘 해외여행 패키지 시리즈 막 이런 것들이 요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생기면서 그 해외여행 자체를 좀 붐업시키는 그런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여행사에서 그 저가 패키지가 많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에 눈을 뜨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가 항공 상품이 굉장히 널리 퍼지면서 여행사의 기획 상품이 방송하고 결합해서 붕업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좀 안 좋은 면으로 보면 국내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은 거의 국내 여행을 포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훌쩍 떠나고 싶어서 차를 몰고 뭐 대전이나 뭐 고흥이나 이런 데 가서 하룻밤 자고 싶으면 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서울에서 봤던 식당이 부산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고흥에도 있고 울산에도 있고 프랜차이즈? 서울에서 봤던 편의점이 전국에 어딜 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화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동네를 가보면 그 각 도시나 그 동네마다 번화가가 있잖아요. 굳이 거기까지 여행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국 어딜 가나 다 똑같아요. 결국에 외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음식값만 더 비싸게 받고 야수님? 숙박비만 더 비싸게 받고. 야수님 그래서 해외여행 가라 이런 이야기죠?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망이 쌓이다 보면 똑같은 돈을 쓸 거면 결국에는 해외여행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렇게 3박 4일 5박 6일 갔다 오는 게 그 비용이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지역의 특색이 조금이라도 좀 묻어나는 경험이 있으면 국내 여행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30세 이하 여행도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취업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거에 한 번쯤 나갔다 와야지만 한 줄 쓸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나가서 배워오면 좋지만 안 나가면 안 나간 사람이 바보 되는 이런 거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젊은 층에서 해외를 많이 나간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스펙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혼자 사는 독신자들이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편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서는 1년에 몇 번 해외여행 가는 거 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SNS도 한몫하는 거죠. 그렇죠. 인증샷. 근데 이제 반론하시는 분들은
일본이 1,800만 명? 근데 우리보다 인구가 배 좀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 그러니까 1억 인구를 가진 일본이 1억 넘나요? 그러니까 1억, 예.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넘습니다. 뭐 1억 5천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한 1,800만 명 가는데 한국인들은 한 2,600만 명 좀 간다는 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과소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야수님 말씀처럼 국내 어떤 관광 산업에 또 어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갔다 와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명정님이 요즘 이제 해외여행 자주 가시려고 노력하시는 2018년 통계에 들어가시겠네요. 2018년 통계에는 들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야기가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제천 화재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논란들 중에 가족의 죽음 앞에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유족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논란으로 극심하게 쌓이게 되면 그들이 때로는 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저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낙연 총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고생한 소방관들을 억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은 지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아주 차갑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 제천 화재 참사의 건물주와 관리인이 구속됐거든요. 저는 결정적으로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쳤다, 뭐를 했다, 뭘 사다리차를 어쨌다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서로 간에 실드가 가능하다는 거지. 어떤 열악한 환경, 숫자. 근데 결정적인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꺼놨다는 거죠. 네. 스프링클러를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들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갑자기 막 작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수가 발생했다든지 그런 이유로 꺼놔버리면은 이건 방법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법 증축. 이 부분도 그 안에 차 있는 연기가 이렇게 옥상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더라고요. 예, 옥상에 개방되어 있어서 연기가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통로를 통해서 옥상의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서 막혀 있었죠. 그래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건물 내에 정체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옥상 위에 2개 층을 증축을 했어요. 그래서 7층 건물이 9층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도 준공 후에 2년 있다가 2개 층을 증축을 해요. 그래서 거기 옥상 부분에 기계실 같은 것이 또 있는데 그것을 살림 용도로 바꿔요. 죽어도 가능하게끔 만든 거였죠. 테라스 그런 부분은 완전 불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 비상시에. 그래서 연기가 정체됐기 때문에 그런 큰 피해가 발생한 원인도 될 수 있었고요. 그 기계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 시설을 고치는 경우에는 굳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살림집을 차릴 정도로 구조를 아예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도 건물주를 조사하기로 했고 다만 지금 현재 소유주로 밝혀져 있는 강현삼의 처남이죠. 이모 씨가 지난 8월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다는 점에서 전 소유주 박모 씨에 대한 수사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정황들이 지금 있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제천 스포츠센터 빌딩 화재에 있어서 가장 지금 경찰이 구속까지 하면서 조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최초 신고자의 부분이에요. 최초 신고자가 오후 3시 53분에 전화를 합니다. 그로부터 3분 동안 7건의 신고가 접수가 돼요. 그런데 이 최초 신고자 여성이었는데요.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전화로 1층 주차장 차량에 불이 났다라고 신고했는데 본인은 행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신고를 했는데 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유선 전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신고를 해요. 그렇게 119에 신고가 되고 그때 건물주는 소화기를 들고 소화를 시도하다가 고장이 나서 포기를 했다고 해요. 소화기가 고장이 네, 그것도 소화기 관리가 안 3개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진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라고 포기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8층까지 올라가면서 대피하라고 얘기하고 7층에 발코니로 대피했다가 소방관들한테 구조가 돼요. 7층에서. 자, 그런데 최초에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밝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에 3시 54분 3초에서 4초께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덩어리가 차량으로 떨어지는 게 CCTV에 찍혀요. 그러면 불이 붙자마자 이 여성은 알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굳이 본인이 행인이라고 했을까? 그렇죠. 약간 이상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남성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불나는 1층에 필로티 천정 쪽에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나가면서 유유히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이 났다는 걸 몰랐어요. 예. 지나가는 사람은. 예, 예.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불이 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시간 전에 여성이 전화를 한 거예요. 119에. 이상하죠? 실내에서 어떻게 알았을까, 불이 난 것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골이라고 봐요. 경찰이 지금 조사해야 될. 방화라고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시간대가 정말 잘못 엉클어졌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데 이 시간대가 딱 맞는 거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1층 그 천장의 구조물 그게 불에 타기 굉장히 쉬운 물질들이었고 1층 예. 그 천장 부분에 예. 불이 타기 쉬운 물질이었고 그 안에서 오늘 이전까지는 배관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줄 예. 감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녹이기 위한 줄 감는 전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스파크가 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확인된 사실로는 난방용 조명기구가 여러 개 있었대요. 그게 발견이 됐고 무슨 말씀이냐 우리 이렇게 사무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빨간색 원적외선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추정이 돼요. 난방용 등기구라고 있으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초 난방 조명이 있어요. 지금 이제 걸어가지고 불 딱 켜면 뜨거운 욕실내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예, 그래서 그게 천장에 그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날이 따뜻하니까 열이 받아서 화재가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예. 거기 배관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 초기에 지하에 있던 그 빌딩 관리인인지 하는 분이 화재가 난 것 같아서 1층에 올라와 보니까 천정에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증언을 했었어요. 초기에. 그분이 얘기한 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방용 동파 방지용 등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화재 신고 시간들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유선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다 말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일반 행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큰 문제는 아닌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내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리얼타임으로 화재가 난 것을 알았을까? 그래 알았는데 왜 대피하란 말을 안 했을까 이것도. 빌딩 소유주 사장님이 밖에서 외쳤다 그래요. 여성 목욕탕이라 들어갈 수가 없고 남자니까 그렇게 소리쳐서 대피하라고는 얘기를 했다. 2층에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은 인명피해가 난 바로 그런 사건이고요. 이런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일종의 오랜 세월 동안의 적폐거든요. 예. 건축 자재라든지 만약에 소방관들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적폐가 쌓인 거예요. 제천에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이 소방관이 4명이다. 이것도 적폐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왜 공무원 뭐 숫자 늘리는 그 예산안 통과시킬 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증원이 아니고 충원이라는 얘기를 계속 썼거든요. 예.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고 부족한 자리를 메꾸는 거다. 법적인 것을 채우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수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잖아요. 불도 안 날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월급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 정말 적절하더라고요. 우리 김민석 원장님 하신 말씀이 어제 방송에서 북한이 안 쳐들어올 건데 군인은 그건 왜 훈련시키냐고 똑같은 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바꿔내는 게 더 중요해요. 근데 누구는 누구를 쉴드 쳐야 하고 누구는 공격해야 되고 이렇게 급격한 논란으로 번지는 걸 누가 하고 있냐면 보수 언론과 야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짓을. 왜? 일단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니들도 다른 게 없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논평들이랄까 발언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뉴스 보고 경악해서 아예 그 부분을 빼버렸는데요. 유족들이 격앙돼서 대통령한테 하는 말이 여과 없이 그냥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편집돼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꼭지로 나가요. 와, 이거 정말 악랄한 놈들이다. 어떤 극명하게 뭔가 대립전선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케어는 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족에 대해서. 어쨌건 홍준표도 그렇고 장제원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이 두 썩은 입들이 하는 말들이 정말 가관입니다. 특히 장제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돌아오실 길에. 예, 흐느꼈다 이런 느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흐느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흐느낀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세월호 사건도 그런 상황에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박근혜는 피했단 말이죠. 그것도 단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유가족들마다 무릎 꿇고 다 위로를 했어요. 상욕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예. 우리 입장이 되게 민망하잖아요. 죄송하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그분들 입장에서 시간이 좀 지난 뒤에라도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또는 국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할 거라는 문 대통령의 생각인 거예요. 여기라도 들어주는 게 예. 대통령이다. 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점 정말 좋은 점이지만 한편으로 약간 좀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날 때마다 다 가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런 인명사고가 또 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 또 왜 안 왔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건 다른 문제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참모로서 박수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올린 거에 대해서 비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박수현 대변인은 유가족의 울부짖음은 들리지 않는가? 이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가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러 간 사람에 대한 상황 설명인데 그렇죠. 뜬금없이 왜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냐고. 장제원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변인 그만두겠다고 했었죠. 한성교 의원이 맞아요. 막말하는 바람에. 진정성 없는 새끼. 예.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개소리를 이렇게 찌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로 네.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 자리가 엄청 중요한 사람들. 유연히 생각해봐요. 라이언이랑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집권 8개월 만에 권력 주변이 아첨꾼들로 북적대는 걸 보니 이 정권의 미래도 썩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대형 참사 앞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겨우 울먹이는 것인가? 대형 참사 앞에서 참모진이 해야 할 일이 오로지 대통령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가? 이 말 속에서 자기들도 아청꾼들이었다는 거를 딱 인정하고 있죠. 이 정권도. 예. 아니 권력 주변에 지금 아청꾼이 누가 있나요? 박수현 대변인 보고 얘기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그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뭐 이승만 때 각하 뭐 그 이야기까지 시원하시겠습니다. 나왔어요. 그 얘기까지 했다고 이 사람이. 참나. 아 그게 무슨 아첨이야. 이게 공감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는 참사가 발생했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진심으로 가서 무릎 꿇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그게 어떤 적폐로 시작된 거 간에 국가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욕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먹는 건 당연해. 대통령 말씀처럼. 근데 그 진정성을 갖고 같이 수습해 갈 생각은 안 해. 어떤 꼬투리가 있는가만 갖고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감력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꼬투리가 없는 꼬투리를 지금 만들어내서 이렇게 억지로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실제로 이명박 때 어떤 규제가 풀렸다는 부분들까지 다 따지면 이 사람들은 아예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니까. 용접을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물 쉽게 짓고, 왜냐하면 그들 정책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예. 건물 쉽게 짓고 부동산 품 계속 옮겨야 되기 때문에 건물 신축하고 증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다 허가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내려온 어떤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입장에서 반대로 말이에요. 비판은 이렇게 할 거야. 반대면 반대는 항상 그런 거야. 안 갔어 아직까지.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공격할 것이고, 가서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묵묵하게 돌아왔다면 대통령은 공감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공격할 것이고, 뭐 어쩌라는 거니. 에휴, 이러나 저러나 욕은 똑같이 할 거고요. 덮으려고 하는 대통령하고 진심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대역 썼던 할머니도 썼었잖아요. 박근혜는. 그럼 그런 장면을 연출하면서까지 덮으려고 애썼던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권석창이라고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자유한국당이에요. 현장에 무단으로 감식하고 있는 중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제하고 있는 경찰이 못 들어가십니다라고 막았어. 그러니까 전화기를 막 돌려.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항의를 해. 그리고 들어가요. 가족들도 거기에 지금 통제가 안 되면 예. 증거랄까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재 원인을 지금 파악해야 되니까. 출입 통제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 국회의원이야 하고 들어가는 행태는 뭐예요? 진짜 무식한 짓이에요. 아니 이 사람 이력을 찾아보니까 해외 유학파더라고요. 거의 박사급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식한 짓을, 너무 쪽팔려요 진짜.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게 누가 봐도, 보통 우리 그 미드 유행하면서 요즘도 우리나라 수산물도 잘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현장 보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웬만한 시청자들도 다 알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떤 뭐 살인 사건이 나든 화재 사건이 나든 사고가 나면 거기 현장 보존하고 과학수사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철저하게 통제된다는 거는 다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대기하면 돼. 예. 근데 이 사람이 왜 갔겠어요?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게 그 목적이었어요. 인증샷. 사진 찍었. 예, 인증샷. 안철수가 그 옆에 몇 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일렬로 쭉 써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는 인증샷을 찍었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게 본인이 지역구인데 늦었잖아요. 화재 초기에 가가지고 뭔가 애쓰는 모습을 찍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는 다른 샷을 만들어냈어야 되는 거예요. 의정활동 보고서 같은 거. 그렇죠. 화재 참사난 곳에 가서 원인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촬영이 금지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는 촬영이 금지된 심지어는 유가족분들도 그 협조를 하느라 촬영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서 인증샷을 찍은 거예요. 심하죠.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이 건물의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강현삼과 권석창은 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제천에서는 이 둘이 친한 게 더 유명하다 그래요? 그리고 본인이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뭔가 증거 물품이라던가 지금 강현삼도 그 건물 안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뭔가를 부탁받고 혹은 그런 짓을 하러 들어간 건 아닌가. 이분이 방송 한 1, 2년 만에 음모론자가 다 되셨네. 뭐 그럴 수는 있지. 의심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이게 보통 자유한국당 부류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이 사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전에 왜 인증샷이라고 하는 게 그들한테는 생명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보통 보면은 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그 목포 신안 같은 데 가서 무슨 자랑하듯이 사진 찍고 오는 그런 모습은 진짜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서 하는 뭐 사진 찍는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는 상황에서 사진이 찍히는 정도까지는 나쁠 수 없다고 보는데 기념수 사진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명백하게 상식 밖의 짓이죠.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거의. 탄저균 이야기가 엄청 했었거든요. 예. 탄저균 실험을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 탄저균이라는 게 어마무시해서. 미군이 한 거예요. 그 탄저균이 사실 이제 북한의 생화학 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뭐 용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우리나라 국민들 모르게 한국 땅에서 할 수 있느냐 했던 게 우리 탄저균에 대한 우리의 비판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탄저균 보도가 나와서 처음에는 기사 제목만 보고 아, 박근혜 때 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예요. 최근의 일이라고. 최초 보도가 2017년 6월에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사라고 오더를 내서 샀다라고 최초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들 500명분을 사서 예방접종을 했다. 요게 최초 보도예요. 6월 달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6월 달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2017년 올해 6월 달에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백신을 사서 500명분 백신을 사서 누군지 모르지만 500명이 백신을 주사를 맞았다. 맞았다 카드라. 라고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일부 언론에서. 근데 거기서 논란이 촉발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은 에이 그러지만 그 보도를 접한 사람들은 왜 니들만 맞는데?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맞아줘야지. 니들만 살려고. 그렇지. 그 반응이 탁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약간 빡이 쳤어요. 이게 원래 박근혜 정권 때 예산이 집행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거다. 네. 그런 이야기고 여기 이제 뭐 북한과 관련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가 마치 구매한 것처럼 그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박수현 대변인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모 언론 매체는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극히 소극적이었으며 반론조차 받지 않았다. 스스로도 아마도 500명이 이 백신 주사를 맞을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기까지 했다. 법적 조처를 강구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긴 일인 것처럼 말하는 자체 명백히 틀린 거라는 거죠. 제천 화재 보도도 그렇고 여론 보도도 그렇고 그냥 언론의 속성이려니 막 생각하기에는 너무 깨림칙한 게 이제 모든 전국은 지방선거로 돌입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문재인 정부의 흠집을 계속해서 내줘야 돼요. 의혹적이기도 하고 이따가 또 다른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겠지만 UAE의 임종석 특사 문제라든지 확인되지 않은 의혹 보도를 계속 쏟아냄으로써 그들이 나온 목적이 이거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과 특별히 다를 거 없어. 박근혜가 아무리 나쁘게 정치했다고 그러지만 니들도 다를 거 없어라는 걸 인식을 계속 줘서 사람들한테 문재인 정부에 기대할 거 없네? 지지율 깎아내려야만 지방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얼토당토하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사로 쏟아내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와 그 지지자들한테 잽을 날리는 거예요. 한 번에 오는 타격을 받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잽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이런 상황에 대한 정말 나쁜 어떤 선례 같은 건 뭐냐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키고 싶어 하잖아요. 사실 지지율로 간다고 5년이. 예. 근데 가랑비 어쩌는다는 그런 속설처럼 계속해서 흠집을 내면 왜 우리가 종편 본 할아버지들이 딱 그런 거였잖아. 계속 세뇌가 되면서 그분들이 박근혜를 떠받치는 어떤 지지율의 효과로 작용했단 말이에요. 언론들이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계속 보도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진실 보도를 해도 우리는 안 믿게 돼요. 그러면 그들 자체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믿게 되는 효과도 분명히 그들한테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권에서는 보수, 진보 이런 매체의 어떤 종류를 떠나가지고 국정이 잘 되게끔 도와주면서 개혁하는 것을 도와주는 게 먼저라고 봐요. 정말 못해가지고 숨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을 뭔가 좀 나쁜 정권이 되려고 하니까 이걸 비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상황을 무너뜨려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강박증 같은 게 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앞으로 일반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국민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스스로가 언론의 위치가 점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이 보수 언론들, 특히 보수 언론들은 사실은 이런 진실 보도라 아니면 정부가 정말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우선은 정부가 자기들 광고를 많이 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가 삼성을 압박해서 자기들 신문사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광고를 주고 LG를 압박해서 주고 SK를 압박해서 주고 그거가 더 좋은 거지. 자기들이 진실 보도를 해서 국민들이 많이 봐서 클릭이 올라가고 판매 부수가 올라가는 거 그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철저히 자본주의, 이 천박한 자본주의 하에서 언론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들의 팬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더 나쁜 거라고 봐요. 정말 큰 적폐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명박 때부터 국론분열. 그게 실제로 정반대로 말하면 정말 국론분열을 시켜야만 살아남는 구조. 그렇죠. 네. 에이씨, 알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번에 우리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무사가 국방부를 감청했다. 통상의 업무로 하나로서. 네. 그게 핵심이었어. 네. 검찰이 군 직접 수사에 착수했어요. 그냥 일반 검찰이. 군 검찰 말고.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기무사는 그거를 감청을 해서 압수수색도 대비하고 등등등 했다고 하는데 아직 기무사에 대한 뭐 어떤 적폐청산 이런 거 나왔다는 증거는 없어요. 현재 군대 중에서도 군의 현대화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통제가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보통 그런 말 옛날에 썼잖아요. 중국을 표현할 때 주계장막 뭐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네. 들여다볼 수 없는 것. 기무사는 그 중에도 갑인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정보라는 요건 때문에. 이게 기무사가 군 감찰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 많죠. 그러면 군 검찰하고 일반 검찰 중에 누가 더 상급 개념이에요? 똑같아요? 상급 개념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 검찰은 내부자고요. 그러니까 일반 검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프라님이 얘기한 거 똑같아요. 군이 통제하느냐, 문민이 통제하느냐. 왜 군사재판이라는 것을 나는 없앤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게 그 개혁 석양의 법조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니 그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아니야? 군 검찰하고 군 법원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이상한 판결들 엄청 많이 나왔고요. 예. 그들 판결하는 사람들 자체가 계급 체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더 윗사람들의 뜻을 거스리고 판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는 그래서 이 사건을 전개되는 과정을 보니까 기무사는 현재 국방부를 감청해서 누구에게 보고 있을까? 이게 이명박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이게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 통제 불가능한 게
어떤 식으로 구조가 쌓여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기무사에 우리가 왜 국정원장 밑에 뭐 1차장, 2차장, 3차장 있는 것처럼 거기도 주요 간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워낙 기밀이라 어떤 책인지는 모르지만 그중에 이명박 라인의 사람들이 그런 정보들을 내통하는 그런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둘 중에 하나겠죠. 우병우 라인이거나 MB 라인이거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MB 라인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MB가 이명박이가 MB도 아깝다. 이명박이가 기무사 테니스장을 다녔죠. 그렇죠. 테니스. 빼박이야. 그러니까 민간인이 기무사 테니스장을 유유히 이용을 했다. 이건 문제 100%인 것 같아요. 기무사가 이명박한테 보고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러면 보수 언론들 표현대로 하면은 기무사 고위 관계자와 이명박은 굉장히 특별한 친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기무사에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이명박이 했던 가장 그 치명적인 악행들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일반 공무원까지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남 배제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공무원들도 호남 배제를 시키고 막 이런 배치를 했는데 기무사에 과연 자기한테 줄 서지 않은 장교들을 배치했을까? 그렇죠. 그건 거의 100% 아닌가 싶어요. 상징적인 인물이 원세훈이잖아요. 수도국장 하던 사람을 자기 국정원장으로 국정원장으로 찍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기무사는 이제 군조직이라 어찌됐든 민간인을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그 안에 군무원들은 있어요. 민간인. 일반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군무원도 있지만 그 안에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이 아마 군무원이 휘두르지는 쉽지 않을 거고요. 보통 이제 그 육사 출신들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군의 그 권력 핵심은. 그 중에서 이명박 라인으로 섰던 사람들이 아마 많은 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 국방부에는 그런 식의 서로 간의 알력 싸움이랄까 비선인 거죠. 쉽게 표현하면. 이명박한테 보고할 이유는 사실 없고요. 그 정부에 감청했던 요원들은 그걸 상부에 그냥 보고하는 형식일 텐데 상부가 그걸 잡아서 어떤 용도로 써먹었냐 생각하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개혁을 억제해 오는 부분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구에게 보고되느냐 그러면 현재에도 어마어마한 적폐들이 그냥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어떤 구조에 놓여 있었냐면 국방부 장관 바로 직속으로 만들었던 게 사이버 사령부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간의 정보 경쟁 같은 게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정황들이 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린 것처럼 지금도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왜 기무사령관이 박지만 동기가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물러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려면 기무사를 장악해. 국방부 장관이나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도 아마 하나의 느낌에 좀 가까운데 그 사람들은 그냥 공식 라인에서 올라오는 지휘 통제 정도만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실제로는 기무사나 국정원이 군과 군 밖에 있는 어떤 그런 정보를 장악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은 이제 선거용도 있었겠지만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에게 총선 경쟁을 시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근데 기무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제가 군 막 이등병으로 입대했을 때 그때 기무사에서 호출받아가지고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1학년 신입생 때 선배들 따라서 데모를 몇 번 하다가 이제 덩치도 크고 이렇게 좀 체력도 되고 하니까 이제 선두에서 몇 번 싸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얀색 하이바 쓰고 다니던 그런 백골단? 백골단 그거요. 예.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 연행이 돼가지고 이제 신입생이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 돼가지고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제 생활 속에서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정말 개념 없는 개망난이었거든요. 인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술만 사주면 뭐든지 했어요. 선배들이 술만 사준다면 뭐든지 막 데모고 뭐고 노가다고 뭐고 뭐든지 했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군대를 가서 기무사에서 이제 호출 무슨 면담이 있다고 뭐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가 뭔지도 몰랐죠. 그래서 가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런 몇 번 몇월 며칠에 뭐 이렇게 누구랑 싸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깜짝 놀랐겠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서 알았지 저걸? 이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무사였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열받는 게 그거야. 아마 국정원과 기무사도 서로 경쟁을 할 거예요. 영역이 겹쳐. 나와바리가. 근데 왜 민간인들 사찰하냐고. 그 사건은 많이 일어났잖아, 지금 최근에도.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군감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웃기는 게, 지금은 이제 올해 8월에 이석구 중장이 기무사령관으로 새로 취임을 했고요.
그 이전에 있던 게 조연천이라고 육사 38기 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알자회 출신이에요. 알자회 출신에다가 최순실이 꽂은 거라고 확실시되는 사람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하고 기무사령관 정도는 뭐랄까 정말 계획의지가 확실하거나 네. 또는 정보를 쥐고 있으면서 뭔가 권력을 지키는 정도까지의 기획력 이런 게 있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도 그러는 부분이니까 기무사의 정보가 이명박에게 흘러갔을 정황 충분히 전 의심이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김영호입니다. 2017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리마다 성탄트리가 반짝이고 사람들은 송년 모임으로 분주하죠.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들뜬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고단한 하루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밤새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환경미화원 박민용 씨와 이길진 씨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일반인들은 월요일이라고 그러고 저희는 일요일 저녁에 출근을 하는데 일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요. 3일 만에 치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5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작업 끝나는 거는 빨리 끝나면 한 아침 7시, 늦게 끝나면 10시, 11시도 그때까지도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들은 어떻게 치워지는 걸까요? 제가 하는 일은 청소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에 가정집에서 배출한 집 앞에 대문 앞에 배출한 생활 쓰레기나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해서 청소차가 다니는 그런 큰 길에다가 그걸 모아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집 단계라고 해서 이제 차가 다니는 큰 길에 이렇게 쭉 모아놓게 되는데 어느 정도 그게 되면은 이제 차에다 싣는 상차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구마다 동이 있듯이 그 동을 맡아서 하는 거죠. 한 사람이 뭐 수천 가구죠. 두 동이면 몇만 가구도 될 수 있어요. 뭐 연립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거는 말도 못하니까요. 미화원 분들은 보통 3인 1조 혹은 2인 1조로 일을 하며 하룻밤 동안 수만 가구가 배출한 쓰레기를 치운다고 하는데요.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저희 조만 하면은 한 5, 6톤 정도 되고요. 상차를 하면 차가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오는데 그 시간 동안에도 이제 계속 저희가 사이사이 계속 또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끄집어내고 잠깐 힘들면 한 5분 담배 한 대 피거나 이러면서 잠깐 쉴 수 있지만 거의 쉬는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밥 먹을 시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제가 50이 좀 넘었는데요. 막말해서 지금도 니아까를 끌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다니지 못하는 곳 이런 데는 니아까로 끌고 각 호마다 다니면서 음식물이면 음식물, 또 생활 폐기물은 폐기물, 재활용이면 재활용 이렇게 해가지고 니아까로 차 다닐 수 있는 곳에 곳곳에 이제 포집을 하는데 이게 21세기를 달린다는 이 대한민국 70년대, 80년대 했던 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죠. 같은 환경미화원이지만 지자체 소속의 미화원과 민간용역업체 소속의 미화원 등 각기 고용 형태가 다른 것이 현실인데요. 새벽에 일을 하는 생활 폐기물 수거 미화원 분들은 대부분 용역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는 용역업체이다 보니까 돈을 좀 덜 받고 하다 보니까 나보라든가 아니면 전동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다 있는데 그거를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뭐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뭐 이런 거라요.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 기초적인 것부터가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있는 거예요. 또 밤새도록 포집과 상차를 반복하다 보면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는데요. 빌빌하죠. 발목 비는 것부터 해가지고 손발 시려운 걸 뭐 근다 치더라도 이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제 눈이 오고 이랬을 때 미끄러 넘어지는 건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뭐 엉덩이 뼈
아파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아파도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쉬면은 다른 친구들한테, 조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거든요. 니네들이 막말려서 하든 말든 끝나는 시간 뭐 언제 끝나든 상관없어. 니네 해. 이거예요. 인원이 진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빠지는 수가 가끔 있어. 알바를 줍니다. 알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거죠. 보충 인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알바를 구입을 해서 줘요. 그러니까 전혀 일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갖다 하나 메꿔주는 걸로 그냥 우리 사람 줬으니까 끝이다 이거예요. 늘려달라 해도 한뭉쳐사 뭐 대꾸도 없으니까요. 손목, 발목 아픈 것쯤은 직업병으로 생각한다는 미아원 분들. 이분들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이었는데요. 이렇게 얼핏 옷깃이 이렇게 스쳤어요. 지나가시는 분아. 근데 갑자기 그분이 막 옷을 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는 가죠. 이제 아무래도 복장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근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 직업 갖고 나서. 쓰레기를 포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제 볼을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세요? 어떻게 물어봤더니 야 이 쓰레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쓰레기로 보이니까 당신네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뭡니까? 그러면서 말했지만 이게 옷깃 스치고 뭐 우리가 옆에 지나가는 자체도 솔직히 말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솔직히 맞습니다. 뭐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든가 막 이러다 보니까 음식물도 만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상당히 거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전국 공공운수노조의 조성의 정책국장을 찾았는데요. 조 국장은 최근 발생한 미아원 사고에 대한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11월 초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고지요. 그 광주에서 워낙에 3인 1조로 일을 해야 되는데 2인 1조로 일을 했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뒤에서 이제 쓰레기를 차에다 상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차가 약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천천히 이제 앞으로 천천히 가면서 옆에 있는 쓰레기를 담는 건데 운전자가 보건대 차하고 작업자 사이가 조금 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걸 보지 못한 작업자는 그 차에 치여서 사망을 하신 거죠. 밤사이 동료가 운전하던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 안전하게 조수석에서 타고 내리며 작업하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탓에 수거차 뒤에 있는 발판과 통에 매달린 채 이동하며 아슬아슬한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기본적으로 위험한 근무 구조 때문이었겠죠. 워낙에는 그러면 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조금 더 쓰레기 수거량이 좀 줄어들어야 되고 동선이 좀 짧아져야 되는데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고 출장 갔을 때 일본에서 쓰레기 차를 봤는데 똑같은 청소 차량인데요. 동일해요. 그 앞차기도 있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발판도 있는데 대신 발판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올라설 수 있는 그곳에는 발판 옆으로 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펜스를 만들어서 딱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형태의 차량이 존재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타는 게 시간과 이런 게 불편하다 그러면 뒤에 발판뿐만 아니라 발판 옆에 사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펜스를 올려 허리 이상으로 펜스를 올려서 만드는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차량을 만들 때는 노동자를 배려하는 이런 기준을 갖고 차량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환경미화원임에도 누구는 직고용, 누구는 용역으로 나뉘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안전 역시 차별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우리 직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혀 아무런 안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용역업체에게 얼마에 계약을 했어. 그 나머지는 그냥 용역업체가 알아서 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는 사실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그건 어차피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앞으로 계약을 5년을 하게 될지 3년을 하게 될지 아니면 내년에 계약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지자체에다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민원을 넣게 되면, 그러니까 차량을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에 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지자체에서는 쟤들은 뭔가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럼 저 업체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라고 하고, 그다음 새로 오는 업체도 최저가 낙찰이라는 게 그 지금 공공부문에 아주 만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최저가로 할 테니 뭐 임금을 아주 작게 주더라도 아니면 노동 시간을 아주 길게 하더라도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훨씬 더 나쁜 노동 환경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를 위한 공공의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 환경미화원 분들은 직고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 3인 1조라 그랬잖아요. 그중에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두 분이 이걸 상차 작업을 하시는 건데, 운전하시는 분은 공무원이에요. 되게 재밌죠. 지금 뭐 공무원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정말 공익적으로 필요하다라 그러면 다시 그게 인소싱 되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직고용이라는 건 공무원 1월 얘기를 하시는 거는 아니세요. 이분들이 요구하시는 건 최소한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위탁을 주고 뭐 재위탁도 가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가면서 뭔가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자꾸 바꾸면 되는데, 바꾸려면 그냥 곧장 얘기해서 지자체에서 바꾸는 거 하고 용역업체가 한 번 더 걸러서 지자체에게 가는 거하고 이 단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또 생활 폐기물 쓰레기를 안전 위험성이 큰 밤에 치울 수밖에 없는 이유로 아침부터 이어지는 교통 대란과 더불어 시민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꼽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인력을 좀 더 늘리고 차량을 좀 더 늘리면 가능한 건데, 이것을 인력을 늘리지 않고 있는 인력으로 하려다 보니까 계속 새벽 시간, 조금 더 이른 시간, 차가 다니기 전 시간, 이런 형태로 야간 노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좀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한 건데, 시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나 움직이는데 막 쓰레기차 왔다 갔다 하면 기분 나쁘다. 그리고 나 출근하는 길이 깨끗해야지, 길이 지저분하면 기분 나쁘다. 아침이 상쾌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는 버리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그거를 수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규정 지어지면서 내 눈에는 저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오늘 만나본 환경미화원 이길진 씨와 박민용 씨가 시민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재활용에 음식물 좀 넣지 마세요. 제발. 지금은 겨울이니까 냄새가 안 나니까 모르지만 여름에는 진짜 피부병 걸리는 게 한두 분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음식물 때문에 진짜 피부병 걸리는 적이 많습니다. 그것만 좀 잘해주셨으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배달 음식 많이 드시니까 뭐 국물 음식 같은 거 밀폐 용기에 갖고 오면은 먹다 남은 국물째로 그냥 그 재활용 봉투에다 같이 막 종이랑 뭐 피트병이랑 같이 막 넣으시거든요. 그 위에서 상차하면서 밟거나 이러면 그게 터져가지고 또 무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리실 때 그 입구를 잘 좀 묶어주시면 저희가 일이 굉장히 쉽거든요. 묶어놓지 않으면 이게 쓰러지거나 이러면 다 길바닥에 다 흘러 넘쳐요. 그럴 때는 저희가 수거하는데 시간이 몇 배로 듭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끝에 입구를 잘 밀봉해 주셔서 좀 버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성의 정책국장도 당부를 이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노동해요. 그리고 그 노동은 그 사람이 없을 때 훨씬 그 노동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거가 드러나는데, 그 중에 최고는 청소노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청소노동자가 하루 이틀 3일만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미칠 거예요. 본인은 청소하지 않으면서도 그 지저분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될 건데, 저는 보이지 않는 노동, 그분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탁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혹은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불편함, 이런 거를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치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없다면 우리는 깨끗한 집 앞도 깨끗한 거리도 볼 수 없겠죠. 부디 인력도 늘고 리어카가 아닌 전동카로 무거운 쓰레기를 운반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노동 환경이 달라져 미화원 분들이 좀 더 안전하고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가슴에 담아온 작은 목소리 89번째 이야기, 새벽을 여는 사람들, 환경미화원. 지금까지 구성의 조승엽, 연출의 권수림, 저는 김영호였습니다.